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인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법과 이제 그 법인의 어떤 장부, 기업회 기준상의 어떤 장부의 차이에서 보면 그 수익 금액보다는 그 경비 쪽에 어떤 그 차이점이 좀 많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세법에서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인에서는 그게 이제 법인의 어떤 사업 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용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세법과 차이가 발생이 되면 인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결국 그만큼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경비에서 어떤 것들이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송금불산입 항목인데 법인세 쪽에 그 세무조정에서 이제 우리가 봤듯이 송금불산입이라 하면 기업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세법에서는 손금 항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송금불산입이라는 얘기는 송금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송금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비용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수익이 늘어나겠죠. 수익금액, 이익금액이 늘어나겠죠. 이게 이제 송금불산의 항목이다. 그래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으로 해당 지출은 사업경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과다한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인은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용으로 볼 수 없는 항목은 자본거래라 해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 자본거래는 주주와의 거래. 이게 이제 그 수익과 비용에서 보면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한 그 수익과 비용이 있고 주주와의 거래를 통한 수익과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거래는 주주와의 거래가 있고요. 주주라는 건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주 외에 제3자와의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수익과 비용 그리고 이익 이런 개념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주와의 거래는 뭐냐면 투자금이거든요. 출자금이고 출자금을 가져가거나 또는 출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아니죠. 거기다가는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그 소득은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한 어떤 성과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뭐 주식 할인 발행차금 건설이자에 대한 요금을 빼세요. 생각하지 말고 잉여금 처분을 뭐 손비로 계산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이런 항목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A라는 법인이 있고 이 법인에 이제 주식이 뭐 10주가 있다. 그리고 그 10주를 갑이라는 사람이 들고 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10주를 투자를 한 거거든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을 이 갑이 회수를 해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0주에 대해서 투자금을 회수해주면 이쪽으로 이제 대금을 주고 이 10주를 이제 없애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경비가 아니라 출자금을 다시 환급, 다시 돌려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본거래라고 얘기하고 자본거래는 비용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그걸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항목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에요. 법인에서는 비용으로 계산했을지라도. 자, 그래서 첫 번째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지비, 수선비 이와 관련된 비용. 업무무관 비용이라는 건 업무와 관련 없는 어떤 자산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A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차를 한 대 샀다고 합시다. 근데 이 차를 법인명으로 샀어요. 근데 이 차를 누가 운영하냐?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있어요. 갑이라는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 갑이라는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더라.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업무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그 뭐 친구들 만나러 간다거나 또는 뭐 놀러 갈 때 그 차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법인 소유의 자산이긴 하지만 그 소유 자산을 누구를 위해서? 대표이사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럼 법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와 관련된 뭐 수선비라든가 또는 뭐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들은 경비로 인정받아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업무 무관 자산을 법인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업무 무관 자산은 결국 누군가는 쓰겠죠. 그 사람이 쓰게 되면 거기와 관련된 비용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경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경비는 만약에 이 차에 대한 그 유지비가 있어요. 1년에 기름값이 뭐 10만 원 들어갔대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대표이사가 쓰는 거래요. 그러면 법인에서는 그 10만 원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겠죠. 그럼 그 10만 원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여기로 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 10만 원 사용이 됐으니까. 그죠? 지출은 됐지만 그거를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그 10만 원 어디? 대표이사한테 넘어간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돈 주고 그 대표이사가 그걸로 유지비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돈을 주게 되면 뭐가 될까요? 상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세무조정에서 봤듯이 사회 유출된 금액, 즉 회사의 내부에는 없는데 누군가가 가져간 금액이 있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상여나 또는 배당 또는 기타 소득 이런 걸로 해서 추가적인 과세를 한다 그랬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상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서 지출이 됐지만 그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어디? 대표이사한테 갔다. 대표이사가 그 돈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소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하는 장소 또는 건물, 물건 등의 유지비, 그 다음에 관리비, 사용료, 이와 관련된 지출금. 여기서 이제 보면 사용인과 그 다음에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은 타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사택.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서울에 있어요, 본점이. 자, 근데 저기 지방에 공장이 있다고 합시다. 공장. 공장을 관리하는 누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장을 보내는 거예요. 밖에는 공장 옆에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 살게 하는 거 관리인을. 그래서 공장의 어떤 그 관리 직원을 여기서 파견을 해가지고 여기서 공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인이 이제 사용하는 곳에서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건 이건 괜찮아요. 이건. 근데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어떤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누군가 쓰게 해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고 그 비용만큼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인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출자 임원. 비출자 임원은 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임원이에요. 이것도 종업원이에요. 그 다음에 소액주주 임원. 이거는 그 회사의 주주를 한두 주 정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 정도는 뭐 회사의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원이면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이제 사용을 하거나 그런 곳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직원들은 일하러 간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인의 출자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 이것도 보시면 출자임원, 아까 비출자임원은 의미가 달라요. 비출자임원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즉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임원이에요.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인데 출자임원은 출자 쪽에다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예, 얘는 법인의 출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대표이사 또는 뭐 상무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자기 마음대로 법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친족 이런 사람들이 사택에 들어서 살고 있다. 그럼 결국 일하러 간 게 아니라 놀러 간 거예요. 쉬러 간 거야.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 그 경비 지출된 금액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사용인과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이 사택에 들어가서 살고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법인이 대신 내고 있더라. 이거는 뭐냐면 일하러 보낸 거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 경비는 법인이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업무관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과 그 다음에 자금의 차익과 관련되는 비용. 업무 무관 부동산, 즉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이 공장을 지을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사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팔아가지고 차익을 얻기 위해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업무 무관 부동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법인이 공유한 형법상의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이외의 자산, 경제적 이익의 합계.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생산성 없는 경비들이에요. 사실 그 법인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이런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법인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인 건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왜냐면 영업을 잘 하기 위해서 또는 거래처를 뭐 우리가 이제 섭외를 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어떤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비생산성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세법에서 인정해 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전임자, 노조전임자 이게 노조전임자. 노조전임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노조전임자는 노조원들이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는 급여는 정당한 급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물론 노조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돈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노동 협약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 테이블에 이제 회사하고 이제 협약하는 테이블에 앉겠죠. 그때는 시간당 얼마씩 이제 받게 돼 있어요. 회사로부터. 그걸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노력에 대한 대가 그만큼 이제 지불하는 거죠. 그렇지만 임금을 받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특정 여비 등과 부당한 공동경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 임원이나 사용인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아닌 주주죠, 주주. 그다음에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한테 지급한 교육훈련비. 얘네들한테 교육훈련비를 줄 필요가 없죠. 얘네들 교육훈련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 얘네들은. 결국 그 돈은 뭐냐면 주주나 그 특수관계자가 자기의 어떤 효용을 위해서 회사 돈을 갖다 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지배주주는 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공동경비가 있는데 이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같이 이제 사업을 한다. A, B가 이제 같이 사업을 한다.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경비 부담을 50대 50으로 이제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70%를 부담하더라. 이거는 부당한 경비 지급액이 되는 거예요. 즉 서로 해당하는 즉 자기가 계약한 대로의 어떤 송금을 인정을 하지만 그 이상을 네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왜 부담을 하냐 이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는 당연히 회사의 경비 맞아요. 왜냐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건 당연히 경비 맞으니까. 근데 그 급여가 이러이러한 항목일 때는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보시면 그 비상근 임원한테 지급하는 보수 중에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 이 비상근 임원 이건 뭐냐? 매일 출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상근 임원하고 비상근 임원은 달라요. 비상근 임원은 매일 출근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네들한테 부당하게 이상하게 많은 돈을 준다.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한 명 합자 회사의 노무 출자 사원한테 지급하는 보수. 이 노무 출자 사원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주주, 요 두 개를 볼게요.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출자자예요, 얘도. 이 출자자는 돈을 주고 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이죠. 얘도 출자자예요. 얘는 대신 돈을 주는 건 아니야. 거기서 일을 해주는 대신에 거기에 지분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주주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나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주주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회사의 이익을 나눠 갖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고, 그죠? 노무출자 사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급여를 받는 건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은 배당으로 받는 거예요, 사실은. 급여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노무출자 사원에 대한 보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국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이나 사용인 등한테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인정이 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이나 사용인한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그 초과 금액이에요. 초과 금액. 그래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즉
즉 A라는 법인의 지배주주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뭐 여기 이제 임원이나 사용인이다. 자, 이랬을 때 그냥 동일한 조건의 임원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100만 원을 주는데 얘한테는 500을 준다. 이게 이제 뭐예요?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겠죠. 왜 쟤한테 500을 주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초과분 400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회사 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 회사의 돈은 빠져나갔지만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 나오는데 그 비용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여. 상여는 이제 비정기적 급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우리가 상여라는 걸 이제 준단 말이에요. 상여도 마찬가지 회사의 경비 맞아요. 인건비 맞아요, 이것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임원이나 상인한테 상여를 지급하는 항목은 당연히 송금 항목인데 비용 항목인데 여기서는 임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원하고 또 직원하고는 또 의미가 다르죠. 예. 그래서 임원에 대해서 임원은 사실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즉 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인, 즉 직원들한테는 그러한 어떤 한도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상여를 많이 주면 좋은 건데 임원이 만약에 상여금을 많이 가져간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이 받는다. 그럼 도대체 급여 지급 기준이 뭐냐? 이거는 여기서 정한 거예요. 정관이라든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사회, 거기서 정한 정관, 주총,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에 대한 상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줬다면 그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법인에 급여 지급 기준이 없더라. 즉 정관이라든가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상여 규정을 안 뒀더라. 그래서 정관, 그 다음에 주총, 그 다음에 이사회 여기에서 임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임원의 상여 규정이 없다. 그러면 임원한테 상여를 지급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다 부당한 경비로 봐요. 그래서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정관이나 주총 이사회에 그 규정을 둬라 이거죠. 그리고 규정 내에서만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생각하면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급여가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기적으로 상여가 지급이 되죠. 그 다음에 근무 기간이 끝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이제 나가겠죠. 퇴직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인건비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급여, 그 다음에 상여, 그 다음에 퇴직금. 근데 이제 퇴직금도 마찬가지. 정당한 경비니까 송금 사항은 맞아요. 비용 사항은 맞는데 이것도 이 상여처럼 임원에 대해서는 규제를 두고 있다. 얘도 마찬가지 임원에 대해서 규제를 두고 있어요. 임원에 대해서. 임원이 너무 많은 퇴직금을 가져가지 않도록. 본인이 회사에서 어떤 회사 돈을 빼가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임원이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당연히 송금, 즉 비용 항목이 맞아요. 자, 근데 다만 임원 퇴직급여는 일정 한도 내에서 한도라는 게 있죠. 송금을 인정하고 한도 초과액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액을 보면 한도액은 어디서 정하냐?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관에서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즉 정관을 기준으로. 정관은 법인을 만들 때 만들어야 되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관 안에는 무조건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정관이 없으면 그러면 아까처럼 임원의 상여를 지급할 때 임원 종업원은 아니에요. 임원한테 상여를 지급할 때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규정이 없다면 상여 지급하면 다 비용이 아니다 그랬죠. 상여 지급액이 다 비용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할 거냐? 퇴직금도 정관의 규정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정관의 규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임원한테 준 퇴직금은 그러면 다 인정하지 않을 거냐? 그건 아니에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장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퇴직금을 만약에 정관이 없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퇴직금은 인정이 된다. 일단은 인정이 돼요. 만약에 규정이 없더라도. 자, 그리고 이제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해서 지급한 퇴직금. 이건 뭐냐면 퇴직을 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법인에서 갑이라는 임원이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퇴직금을 줬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퇴직금으로 보진 않아요. 얘한테 대여금을 준 걸로 봐요. 돈 빌려준 걸로 보겠다 이거. 대여금은 회사의 비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받아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업무관 지급금, 즉 가지급금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법인세법상 송금에 사용되는 퇴직금에는 임원이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다. 만약에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퇴직금액을 지급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가지급금을 한다. 이 가지급금이 대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관 가지급금은 뭐 지급이자에 대해서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정이자, 즉 이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봤었죠. 부당이익계산 부인에서. 자, 그러면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은 어떤 식으로 구분하나 보니까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사용인, 즉 임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법인의 직원으로 있다가 이제 임원으로 뭐 대리로 있다가 이제 네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뭐 이사를 해줄게, 뭐 상무로 해줄게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냐면 입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퇴직으로 봐요. 그 다음에 법인의 임직원이 조직 변경 또는 합병 분할 또는 뭐 사업 양도해서 퇴직을 한다. 즉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이 있었는데 이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이제 계속 승계를 하면 그 A 법인에 있었을 때 그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다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퇴직을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임원이 연임이 된다. 이건 퇴직으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주주의 변경으로 계산 편의상 이렇게 했다. 그것도 퇴직으로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지위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퇴직으로 봐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에 따라서 중간정산할 때, 이 중간정산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 3년간 근무를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산을 받는 거죠. 정산.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여기서 미리 받아서 땡겨서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산이라고 얘기하죠. 중간 정산은 중간 정산에 대한 사유가 인정이 됐을 때만 인정이 돼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복리후생비는 뭐냐면 임직원을 위해서 지출한 경비인데 뭐 밥을 사준다거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다 경비에 인정이 돼요. 근데 법인이 임원과 사용인을 위해서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뭔가 부당한 경비들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직장 체육비라든가 직장 연회비,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무슨 또 뭐 체육대회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들어간 지출된 경비들은 다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비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회사의 어떤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되고 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의 사업 경비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와 공과금 같은 게 있는데 조세 공과금에서 보면 송금으로 인정되는, 즉 비용으로 인정되는 그 세금이 있고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 어떤 법인이 자산을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 건물을 취득하면 건물을 취득할 때 뭘 내냐면 취득세라는 걸 내야 돼요. 근데 건물을 취득할 때 그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을 내가 산다고 합시다. 회사가. 그럼 일단 100억이 지출이 되겠죠. 그럼 그 100억이 뭘로 이제 장부에 기록이 되냐면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100억이 이제 기록이 돼요. 이거는 이 100억은 100억을 지출한 시점에 비용은 아니에요. 자산으로 들어가요. 자산으로. 그리고 이 건물을 취득할 때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취득세, 세금이죠. 이 취득세 없으면 등기가 이전이 안 돼요. 취득세를 뭐 10억을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취득세 10억도 건물가액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는 건물이 110억짜리로 이제 기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취득과 관련된 부대 경비들은 그 자산의 취득 가액으로 이제 포함이 돼요. 그럼 이 지출된 110억은 언제 비용이 되느냐? 이 건물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감가상각이 되면서 사용 기간 동안에 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출되는 시점에 110억이 다 비용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걸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그 자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비용화 시키겠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들. 이 재산세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보유세. 그래서 회사가 어떤 건물이라든가 또는 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보유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비라고 보시면 돼요. 유지비. 그 건물에 대한 유지비 또는 뭐 땅에 대한 유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비가 되겠죠. 자, 근데 조세 중에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인데 법인세. 자, 이건 왜 그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냐?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이제 입금에서 송금이죠. 송금을 빼고 과세 소득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법인세가 나오겠죠. 자, 이 법인세가 만약에 비용이 된다면, 즉 법인세를 비용으로 본다면 이걸 다시 여기다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과세 소득이 또 달라지겠죠. 거기다 또 세율을 적용하면 법인세가 또 달라져요. 그럼 또 이거를 여기다가 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법인세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모든 비용들을 다 고려한 후에 금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그 법인세라는 걸 내기 때문에 그 법인세 자체가 또 비용이 돼버리면 비용이 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는 비용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법인세에 같이 붙는 게 그 지방소득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에다가 플러스 이 법인세는 국세거든요. 국세 이거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이 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낼 때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내요. 그래서 하나는 지방재정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국세, 즉 국가재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금 체납처분비, 세법상 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과 가산세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세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런 거죠. 즉 일종의 페널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A라는 법인이 뭔가를 어겼다. 이 법인이 어떤 불이행을 해가지고 뭐 가산세가 뭐 10억이 나왔다. 그럼 이 10억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면 얘는 이제 10억을 세무서에 내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만약에 법인세율이 10%라면 10억의 비용이 인정이 되면 그 중에 10%인 1억은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거예요. 즉 그만큼 비용이 인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덜 내도 되면 결국은 뭐냐면 페널티가 1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9억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결국 페널티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페널티 효과가. 그래서 그거는 인정해주지 않겠다. 즉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경비는 네 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 네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100%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비를 인정해주지 안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시세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A가 A 법인이 물건을 팔아요. 재화를 팔고 B한테 소비자한테 그 대가를 받아요. 이게 만약에 100원짜리예요. 그러면 대가를 받을 때 100원하고 플러스 부가시세 10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럼 A 법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 10원, 이게 이제 매출세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출세. 그럼 어떻게 하자? 여기서는 수익이 100원이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10원은 뭐냐면 얘한테 대신 받아놓은 세금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죠. 결국 A 입장에서 보면 저 10원은 수익이 아니에요. 자, 똑같은 개념으로 얘가 물건을 사왔다고 합시다. 100원짜리를 사가지고 와요. 그럼 부담을 이렇게 하겠죠. 100원과 10원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A는 물건 사온 것에 대해서 100원 지출된 거, 요거 이제 비용이 될 수 있어요. 비용. 근데 이 10원은 어떻게 되냐? 이 10원은 나중에 요거 부가세,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뺄 때 그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돼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된다. 그래서 법인세 쪽에서는 저걸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에요. 즉 부가세 할 때는 부가세끼리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 그 외에 그 뭐 물건 사온 것에 대한 가액, 그 다음에 물건을 판 것에 대한 판매가 이런 것들은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회사가 매출을 했다. 그럼 판매가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부가세가 있어요. 매입을 했다. 매입가가 있겠고 거기에 대한 부가세가 있어요. 그럼 매출을 했을 때 만약에 1,000원짜리 팔았다면 부가세가 100원이 나올 테고 400원짜리 사와서 1,000원에 팔았다면 거기에 대한 부가세 40원을 내가 부담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이걸 가지고 계산한다. 그러니 법인세 계산할 때 얘가 비용이 돼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법인세 계산할 때 얘는 수익 금액이 아니다. 그렇죠? 같은 개념으로 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세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부가세에서 그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건데 즉 그 우리가 이제 물건 사올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내가 팔 때 받은 매출세액에서 빼고 나머지를 낸다 그랬죠. 그게 부가세 개념인데 내가 매입세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제를 못 받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세에서 공제 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의무 불이행에 따라서 즉 그 회사가 의무를 부가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만약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법인세법도 거기에 대한 공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거나 환급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송금을 인정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부가세법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았으니까 법인세법에서 비용으로 해주는 게 원칙인데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불공제 사유를 잠깐 보면 부가세법에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법인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 등록 시청을 안 해가지고 매입세액 공제 못 받거나 또는 사업과 관련 없는 그런 매입세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금 계산 등을 받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의무불이행이에요. 의무불이행. 그래서 의무불이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시세법에서도 공제를 안 해주고 법인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안 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 공과금은 그 사용료죠, 일종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니까 당연히 비용이 된다. 근데 다음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여기서 보시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법령을 위반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 뭐 취지야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다음에 벌금이라든가 과료, 과태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품 요거는 인정을 해줘. 즉 송금 살림한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비용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사계약. 즉 정부라든가 또는 국세청 거기와의 어떤 그 신고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약자 당사자 간의 어떤 저 의무 불이행으로 즉 돈을 늦게 줬다거나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체 상금 즉 이자를 더 준다. 그거는 경비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은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 상금은 제외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상권 행사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네 둘이서 C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C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둘이 사업을 하는 거야. 근데 C한테 얼마를 빌렸냐?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C는 A한테 받든 B한테 받든 어쨌든 100만 원만 받으면 돼요.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B가 이제 100만 원을 다 갚았어요. 100만 원을 다 갚아줬다. 그리고 이제 B는 어떻게 얘기했냐? A한테 그래요. 야, 우리 둘이 쟤한테 돈을 꾼 거고 그걸로 우리가 장사를 했어. 근데 그 중에서 그 전체 금액을 내가 돈을 다 줬으니까 네가 그 중에 반은 나한테 줘야 된다. 5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걸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상권.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같이 어떤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그 의무를 내가 전체를 이행했을 때 그 상대방한테 상대방에 해당하는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얘기하는 걸 구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경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경비가 아닌 금액,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보세금 이런 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예외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보험료, 연체금 이런 것도 비용으로 인정받아요. 연체금 같은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법을 위반한 거죠. 관세법.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그죠? 그 다음에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페널티니까.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업무 무관 비용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업무 무관 비용도 마찬가지 회사에 정당한 경비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들은 비용으로 보지 않겠다. 이게 업무 무관 비용에 대한 송금 불산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같이 나온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법인에서 경비가 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봤어요. 전체적인 내용들은 뭐냐? 일단은 법인에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는 페널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 인건비의 성격에서 부당하게 지출되는 인건비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업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경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은 법인의 경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자, 고생했습니다.